마이크로소프트 CEO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일어날 디지털 변화가 2달 만에 일어나는 걸 보고 있다고요.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죠. 쿠팡이 창업 10년 만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높여왔지만 적자다 뭐다 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 손정희 회장이 떠난다 말들이 많았는데 쿠팡은 다 계획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미국 증시에 상장한 만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고 그동안 그 행보가 많이 주목됐던 기업이라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살펴본다면 이제는 우리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으로 미국에 상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쿠팡 시즌2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2월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이틀째 됐는데 주가는 48.47달러, 종가 기준으로는 약 94조짜리 기업이 됐습니다. 공모가 35달러로 시총 100조를 찍었다. 쿠팡의 화려한 데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미국 증시에서 2020년 한 해 전체 IPO 규모가 204조였는데 2021년 쿠팡이 딱 상장하면서 벌써 100조 이상을 찍어줬으니 대박은 대박 맞는 것 같고요. 2014년 알리바바가 공모 가격 기준 당시 환율로 약 174조로 기업 공개했을 때 역대 최대의 기업 공개였다. 이건 돈이 아니라 신뢰를 모은 거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1억 명이 타는 공유차 1위 우버가 알리바바 이후 최대의 IPO라면서 화려한 데뷔를 했던 게 9조가량의 기업 공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화려한 데뷔가 맞는 것 같아요. 쿠팡의 롤모델 아마존은 어떨까요? 시가총액이 1772조 원이니 아마존의 10분의 1 수준이죠. 생긴 지 60년이 다 돼가는 월마트 시가총액이 431조 2,500여억 원이니까 나쁘지 않은 성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업과 비교해보면 더 확 감이 오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 다음의 규모네요. 어쨌든 쿠팡은 이런 화려한 데뷔를 통해서 5조가량의 자금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몇 번 전해드리긴 했지만 쿠팡은 2010년 김범석 의장이 창업을 했죠. 처음엔 티몬, 위메프 같은 소셜커머스로 이 회사들이랑 같이 소셜커머스 삼국지라 불리기도 했어요. 시작부터 남달랐죠. 창업한 지 딱 1년 된 스타트업 대표가 나스닥에 상장하겠다고 했으니까요. 2011년 장기로 보고 투자하기로 유명한 매버릭 캐피털이 투자를 했을 때까진 긴가민가였는데 할 수 있으려나?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2014년 로켓 배송이 출시된 시점에 세쿼이어 캐피탈, 블랙록, 월가의 근손 윌리엄 해커맨이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이때 미국 상장의 길을 열어줄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사실 소셜커머스 삼국지 친구들과 차별화되기 시작한 건 직매입해서 자체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쿠팡맨을 뽑아서 직접 배송을 시작하면서였잖아요. 로켓 배송은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을 흔들 만큼 파격적인 행보였고 미국 거물급 투자자들도 이걸 눈여겨본 셈입니다. 2015년을 뒤흔든 메르스는 아시다시피 쿠팡에겐 기회였죠. 로켓 배송으로 메르스 때 규모를 확 키우고 나서 손정희 회장님이 1조 원 들고 들어오셨죠. 주신 돈은 고스란히 다시 로켓 배송을 위한 인프라 투자로 갔고요. 2018년엔 20억 달러, 2조 2,700억 추가로 쏘셨습니다. 자, 문제는 차별화된 성장 뒤에 차별화된 적자가 왔다는 점인데 2014년에서 15년 매출이 확 뛰었는데 비용도 같이 확 뛴 거 보이시죠? 빠른 배송, 친절한 쿠팡맨을 내걸고 배송원가 높은 거 다 감당하겠다던 당찬 포부 덕에 배송원가 자체가 엄청 높았던 게 이유였어요. 쿠팡이 미국 SEC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8년 1분기 1조 매출에서 2020년 4분기 한 분기만 해도 4조 3천억 원으로 매출이 2년여 사이에 4배가량 늘었는데요. 우리가 우려했던 빚은 2018년 1조 2천여억 원에서 2019년 7,900여억 원으로 다시 2020년 5,390여억 원으로 꾸준히 줄었지만 여전히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정말 빚의 클래스도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최근에 추가로 보도가 대대적으로 된 게 짐 로저스와 소로스를 앞에 놓은 최고의 돈 버는 기계라는 극찬을 받는 스탠리 드러켄밀러라는 분도 이미 IPO 전부터 쿠팡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인데요. 2019년 쿠팡 이사로 영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드러켄밀러의 어드바이저인 걸 감안했을 때 혹시 드러켄밀러 선생님이 가서 미국 상장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 이미 투자 받을 만큼 받았고 한국에서 1,500만이 쓰는 쇼핑 앱으로 기초 체력 다질 만큼 다졌고 규모의 경제도 이라고 하는 쿠팡을 볼 때 늘 물음표였던 건 클래스가 남다른 빚을 갖고 한국 시장의 깃발 꽂기를 위한 마지막 한 방을 날릴 돈은 어디서 땡겨올 거냐 였거든요.
쿠팡 3조 누적 적자로 손적 있음 힘들다. 그러니 매각이나 외부 투자 유치, 네이버랑 손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카더라가 나왔었죠. 늘 적절한 때가 되면 기업 공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온 쿠팡 입장에선 코로나19로 온라인 시장이 확 커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을 쭉 보셨으니 상장을 한 게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일 텐데요. 자, 그런데 왜 미국 증시였을까요? 마켓워치 기사처럼 미국 증시 상장은 상당한 가치평가 프리미엄을 줄 수 있어요. 미국 증시는 한국이랑 시장 사이즈부터 다르잖아요. 유동성이나 투자자 수면에서 한국을 압도하죠. 마켓워치는 한국인들은 손실내는 기업에 높은 가치를 주지 않는다면서 만일 쿠팡이 한국 증시에 상장했으면 최대 100억 달러, 한 11조 원 정도 가치를 받았을 거라고 썼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는 쿠팡 입장에선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미국 증시가 더 어울린다는 평가가 아닐까요? 뭐 요즘은 한국 증시도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차등 의결권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차등 의결권이란 한 주의 의결권 하나를 주는 주주 자본주의에 예외 조항을 주는 제도인데 이번에 쿠팡이 클래스 A와 클래스 B 두 개의 주식을 발행해서 김범석 의장이 클래스 B 주식을 전량 보유하게 됐거든요. 이게 주당 29배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해요. 김 의장은 결국 10%의 지분으로 77%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 거죠. 창업주가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의결 권한이 한국 증시에 없다는 점이 작용했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김범석 의장은 전통이 깊고 세계적인 회사들의 커뮤니티에 입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유니콘으로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우여곡절 끝에 미국 가서 쿠팡이 100조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나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쿠팡이 너무 좋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니야? 입니다. 알리바바가 174조로 시작을 했는데 쿠팡이 100조는 너무 심하다 해서 시작을 해서 한국만 봐도 네이버 시총 62조, 이마트 시총 반올림해서 5조, 롯데쇼핑 3조, 카카오가 지켜주면 카카오도 42조 목 이래요. 지금 말씀드린 회사 거의 다 더해야 쿠팡 시총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이쯤에서 이제 쿠팡이 정말 과대평가됐냐? 아니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주가도 로켓 급등할 수 있는지 전망을 내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은 SEC 보고서에서 리테일 식료품 푸드 서비스 여행이 2019년 4,700억 달러, 534조 원에서 2024년 5,440억, 약 607조로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써놨어요. 리테일 식료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네, 쿠팡이츠로 푸드 서비스하고 물류, 음식 사업 등 용도로 쿨행을 상표 등록해놓은 데다가 OTT로 쿠팡 플레이까지 만들어둔 상황에서 쿠팡이 좀 더 큰 그림에서 커머스를 보고 있구나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실시간 펜션 예약 시스템 떠나요닷컴도 이미 자회사였다는 거 아시나요? 여행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온라인 쇼핑 거래액만 보면 2020년 161조에 2022년에는 200조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시장 사이즈에서 쿠팡이 100조라면 좀 과대평가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다 큰 그림에서 쿠팡이 그리고 있는 숙박, 여행, 푸드 서비스 등등을 다 합하면요. 시장 규모가 600조라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쿠팡의 시장 장악력을 생각했을 때 100조가 과하지는 않다는 논리도 그럴듯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파트너이자 쿠팡 이사이기도 한 리디아 제트가 한 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쿠팡에 대해 말할 때 아마존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쿠팡은 아마존의 배송기업 UPS, 음식 배달 스타트업 도어대시, 장보기 앱 인스타카트, 넷플릭스 약간을 다 더해서 극도로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를 갖춘 기술 플랫폼이다 라면서 아마존보다 한 단계 더 나갔다고 표현을 했죠. 아마존보다 더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고 인구도 오밀조밀 모여 살죠. 미국처럼 넙직하게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들 많이 사시죠. 물론 아마존이랑 비교 불가하게 아직 작은 기업인 건 맞지만 아마존처럼 엄청나게 큰 땅에 로봇 놓고 물류 시스템 만들기보다는 작은 땅에 맞게 한국식으로 로봇 대신 사람들이 일하되 동선이나 물건 적재 방식의 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온 쿠팡인데요. 덕분에 처음 애를 먹였던 판매 관리비도 규모의 경제까지 이루면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상태예요. 베런즈지도 이 점에 주목해서 아마존 대신 쿠팡을 사라고 쓰기도 했어요. 사실 쿠팡 전에는 물류를 다 제3자 물류라고 해서
점에서 대행으로 하던 한국의 관행을 쿠팡이 직접 운영으로 바꾸면서 물류의 판도를 바꿔놨다는 점에서 한국의 UPS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쿠팡 물류시설을 연면적으로 합하면 69만 평이 넘는다는데 신세계가 연면적 약 2만 4천 평이라고 하니까 규모가 짐작이 가시죠. 1위 택배사 대한통운만 봐도 풀필멘트 센터가 3만 3천 평 규모 곤지암 한 곳이라는 점을 밀어봤을 때 쿠팡은 이미 국내 1위 물류회사라고 봐도 손색이 없어요. 쿠팡은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로 해외 시장에 판을 벌이는 대신 인프라 기술에 돈을 쓰고 당장은 서울의 7개 지역에 2025년까지 100만 평 규모의 풀필멘트 센터 짓겠다. 직원 5만 명 뽑겠다고 밝혔는데요. 쿠팡의 목표처럼 전국 70% 가구가 물류시설로부터 10km 이내에 사는 게 현실이 되면 쿠팡은 자체 고객뿐 아니라 제3자 물류에서도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처럼 쿠팡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는 게 쿠팡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아직 쿠팡 안 쓰고 있는 나머지 국민들도 잡고 물류시장도 잡는다면 자, 그런 맥락에서 쿠팡이 만들어 나갈 미래 가치도 주목할 만하죠. 하지만 쿠팡에게도 리스크는 있고 이걸 쿠팡도 인지하고 있어요. 직접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순손실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살펴본 그 원대한 계획들 때문에 당분간은 적자가 지속될 걸로 보여요. 창사 이래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만큼 적자도 같이 늘었고 앞으로도 상품 서비스 수 늘리고 마케팅 채널 늘리고 물류센터 짓고 직원 뽑고 기술 개발하고 하느라 쓰는 돈이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 때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김 의장이 블룸버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코로나 때 직원들 감염 예방하고 하느라 돈도 너무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포스트 코로나의 매출이 유지될지 아니면 더 늘어날지 비용은 줄어들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 미래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꾸준한 성장률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하죠. 이번 상장을 통해 5조 정도를 확보하게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지고 있는 누적 적자가 4조 6,788억 5조로 이거 안 갚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공격적 투자가 다시 지속돼서 조 단위 적자라도 나오면 아무리 상장을 했다지만 결국 매출이 확 늘어주고 판관비 비용이 더 줄어들어줘야 하는 문제거든요. 쿠팡이 단지 눈앞만 보는 기업이 아니라 장기적 이니셔티브에 투자한다는 점은 단기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쿠팡이 이것저것 많이 도전하고 있잖아요. 쿠팡이츠도 하고 있고 쿠페이도 분사했고 OTT도 시도하고 있고 정말 많은 곳에 투자하고 있는데 쿠팡이 업력이 아주 오래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게 도전이고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나 기술 개발 지연이나 또 사업 실패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직접 내다봤어요. 쿠페이만 봐도 삼성페이나 네이버 카카오페이에 대항해서 투자, 금융까지 하겠다고 분사까지 하긴 했지만 경쟁사들의 파일을 빼앗아 올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면이 있기도 합니다. 자, 저희 엄마나 뭐 다른 어머니들만 봐도 이렇게 배송이 편한데도 직접 장 보러 가시더라고요. 이유를 여쭤봤더니 무조건 보고 사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1일 1쿠팡 하는데 화장솜 사면 찢겨오고 물건 4개 사면 비닐이 다 다른 데 담아와서 뭔가 환경오염에 동참하는 것 같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지만 이 감성을 노린 게 바로 이마트 아니겠습니까? 김 의장이 해외 진출 계획은 당분간 계획 없다. 국내 사업만 봐도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밝힌 만큼 결국 국내 경쟁사 리스크가 제일 중요하죠. 이마트가 식품으로 미는 거나 네이버가 대한통운의 이마트 손까지 잡는 거, 카카오가 SK랑 동맹 맺었고 SK는 아마존 우버와 손잡는 것 등등을 봐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사들의 노력이 치열한데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쿠팡 미국 상장 소식에 이베이 인수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연매출 1조에 G마켓 옥션 갖고 1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탄탄한 회사다 보니까 만일 경쟁사가 해당 매물을 가져가면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고요. 11번가 티몬까지 상장 준비한다고 하니까 쿠팡도 계속 긴장해야 합니다. 블룸버그 앵커들이 투자자로서 직원이 사망한 것 정말 우려되는 요인이다. 나아지기 위해 뭘 할 거냐라고 질문을 2번이나 하더라고요. 직원들에게 주식 나눠줬다면서 좋은 직업 만들고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데 많이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쿠팡이 한국 기업이 아니다. 왜 마트는 통제하면서 온라인은 통제 안 하냐?
과로사로 유명한 기업에다 이런 안 좋은 여론이 곧 소비자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에서 오는 리스크 관리도 우려스러운 요인입니다. 네이버와 대한통운, 이베이 매각 이슈에 우리나라 쇼핑 유통회사들이 서로 누가 먼저 쓰러지나 식의 경쟁을 해온 건 다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커머스 특성상 절대 강자는 없다고들 하는데 과연 쿠팡이 이번 상장으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 존재감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김범석 의장의 말처럼 전쟁 후 가난한 나라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의 일부를 대표하는 쿠팡이 이왕 미국으로 간 거 미국 증시에서 선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로켓아웃 유저로서 쿠팡이 성장하길 바라며 무조건 주식 사두고 묻어둘까 생각도 들지만요. 이왕 투자하는 거 조금 더 살펴보고 투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만든 영상이에요. 여러분은 쿠팡 주식 혹시 사실 건가요? 투자하신다면 타이밍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쿠팡도 우리의 투자 자산도 로켓 급등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만나요. 안녕.